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세 번째 강의 주저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시민의식의 성장이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견제되어 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정치 뉴스 보고 있나요? 진짜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조국 전 장관이 이슈를 많이 던졌죠. 근데 또 엄청난 비리가 터지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서 또 사법부 또 행정부의 어떤 권력 유착 관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자, 기타 등등등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머리 아프죠. 자, 그런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게 있대요.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뭐 시민들이 뭐 정치와 어떤 이런 거, 정치, 경제 이런 거에 둔감한 순간 그쪽에 계신 인물들은, 사람들은 항상 부패를 저지른대요. 그래서 사회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진짜로 눈을 부릅뜨고 잘 봐야만 합니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아니요, 지금 오고 있죠, 그런 시대가. 그래서 좀 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왜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지. 자, 그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입법부 그리고 누구? 행정부 그리고 어디? 사법부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그 법을 실천하고요. 행정부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사법부가 감찰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이런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입법부, 국회의원들은요 이상하게 자꾸 사법부에 일했던 인물들로 채워지는 경향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에서 일을 하면 법을 잘 만드나요, 여러분들? 제가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채워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입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쵸? 국회의원들은 또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죠. 그리고 또 행정부 내에서도 행정, 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행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역할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관계는요, 민주주의가 처음 들어서고 나서 법을 제정할 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1800년대 초반인가요? 그쯤 일어났잖아요. 제가 연도를 기억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생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완벽하게 될까? 이것도 좀 애매하고요, 사실. 그 다음에 상권 분립이 된다고 해서 지금 2020년도에 맞는 이 온전한 국정 운영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신데 어떻게 관계가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관계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상권 분립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정말 많은 영화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죠? 경제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그쵸? 그리고 정부 관료,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견제 아닌 견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원 아닌 지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인이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인이 정부에다 돈을 청탁하면, 그렇죠? 정부는 경제인이 하는 여러 가지를 눈 감아 주게 되고, 그럼 언론인은 그걸 터뜨리지 않고 다른 걸로 매스컴을 삼아서 눈을 돌린다, 뭐 등등등. 그렇죠? 이런 것도 영어로 나왔잖아요. 그 내부자, 영어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권 분립이라는 것, 여기서 권력을 견제한다, 행정부를 견제한다, 이게 사실 많이 어려운 입장이에요, 현실적으로. 그쵸? 왜?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꼭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정치에 참여하는 건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지금은 국민청원도 있고, 여러분들 진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정치를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물론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유착이라고 해요. 정부와 경제인이 유착돼서 한 것들. 그래서 뭐 삼성 권력 승계 이러면서
정부의 세금 떼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뉴스 나오는 겁니다. 정부와 경제인이 유착됐기 때문에, 또 정부와 언론인이 유착됐기 때문에 등등등. 그러니까 서로를 견제해주면서 균형에 맞게 또 깨끗하게, 다시 말하면 공정하게, 투명하게, 보다 더 이렇게 가면 좋겠죠. 이치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안 하고요, 권력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알겠죠? 근데 참 저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다른 나라는 엄청 심합니다. 사실 진짜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착 관계들, 여러분, 유착 관계들을 누가요?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정치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좀 더 이해가 잘 되라고 좀 현실적 예를, 또 영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사법부는 사법부 일 하게, 행정부는 행정부 일 하고, 입법부는 입법부 일 하고, 경제인은 정말 경제인 역할을 하고 세금 잘 내고, 언론인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주고, 정부는 정부 역할 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시민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각각의 기관들에 대해서 감찰하고 목소리를 내는 시민 의식의 성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가능해진다는 거.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는 굳이 제 정치적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정치색을 굳이 얘기하자면 국뽕입니다. 국뽕.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다 더 투명하고 보다 더 공정성 있게. 우리나라가 너무 대단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영국이 명예혁명으로 왕이 정치에서 내려오고 의회 정치가 들어섰잖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죠? 촛불혁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촛불로 대통령을 바꾼 나라는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들 입시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빡시게 공부 열심히 하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 머리도 좋고 인재가 많고 인적 자원이 정말 풍부하고요, 성실하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정조의 관념도 있고요, 너무 문란하지도 않고, 물론 단점도 있긴 있죠. 근데 단점보다 장점이 우리나라 훨씬 많아요, 정말로.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수능 가르치고 있지만 수능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학력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권력기관에 대항하는, 그걸 견제하고 감찰하는 시민의식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실현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국민청원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넣고 실제로 정부는 거기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또 투표를 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또 계속 정책 영향을 주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강해진 정부의 역할을 규제하고 또 체크하는 시민의식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다 끝났어요, 강의. 1번 기술의 발달,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2번 정책의 발달, 그쵸?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강한 정부 됐죠? 3번 강한 정부를 견제할 새로운 세력, 누구요? 시민들의 의식,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부를 통제하는 역할들이요, 언론사, 경제인, 또 뭐가 있을까요? 입법부, 사법부 등등등 기관으로 갔어요, 기관으로. 근데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요, 그게 다 좋은 쪽으로만 가지 않았어요, 사실. 알겠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은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굳이 뭐 제가 여러분들 팁을 좀 더 드리자면요. 내가 만약에 이과야, 이과. 그러면은 면접을 볼 때 기술 발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화공과다. 그러면 좀 예를 들으면 여러분 그래핀 알죠? 그래핀. 신소재. 그래서 마치 이 어벤져스의 비브라닌 같은 느낌의 탄소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금속은 아니지만 최고의 강도를 가진 물질 그래핀. 쇠보다 훨씬 단단하죠. 그래핀이 가볍고 전기 전도성도 뛰어나고 심지어 충격 흡수도 엄청 잘 돼. 진짜 비브라늄 같은 물질이죠. 자, 요런 신기술, 신소재에 대한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면접을 본다면 만약에 내가 문과 계열의 행정이나 경제학과 이쪽 면접을 볼 거예요. 그러면 기술 발달에 따른 뭐죠? 정부의 정책적 영향을 어필해 주는 거죠. 과에 맞게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논술을 써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요거 1번, 2번을 포인트로 쳐주고 마무리는 3번 시민의식 쪽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정석 답안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조금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의문들이 풀렸나요?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은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들인데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사실 다 빼고 한 겁니다. 뭐 사실 혁명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건 뭐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려내서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강의해 봤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강의 보다가 궁금한 내용들은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